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북토크 2021년 세계 플랫폼 대전 이슈와 전망을 가지고 팬맨이 온라인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정보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 현황을 보시면은 저희가 익숙한 다양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보시면 다 아시겠죠.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우버,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과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또 틱톡, 바이트댄스죠, 화웨이 이런 기업들이 AI, 인공지능 분야, 또 전기차, 또 자율주행, 또 바이오, 디지털 헬스, 심지어 우주 개발까지 이런 큰 시장을 놓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 전체적인 산업계 지도, 저희 또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벌리는 이런 플랫폼 전쟁이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플랫폼 하면은 요 그림을 가지고 머릿속에 넣으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플랫폼 전쟁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기업보다도 많은 유저,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플랫폼에다가 쏟아내고 있는 데이터,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죠. GPS 정보부터 또 검색 수요까지, 또 소셜미디어, 사진,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갖다가 빅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빅뉴스와 빅데이터를 서비스하는 필요한 또 IT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 인프라도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커널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바로 저희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제 알고리즘의 세계입니다. 자, 검색 엔진도 알고리즘이고, 또 AI 이런 또 알고리즘입니다. 또 추천, 또 얼굴 인식, 심지어 자율주행까지도 이런 알고리즘은 바로 이런 빅뉴스와 빅데이터와 OS와 빅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떤 규칙 세트를 만들어서 자동 처리하고 예측하기도 하고 인간이 상상이 어려운 일을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패킹 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이라 하면 여러분의 책상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책상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앞에 말씀드린 5가지 요소입니다. 그 위에서 저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페이먼트, 클라우드, 디바이스가 있고, 이 바로 플랫폼 위에서 유저와 접점에서 비즈니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매칭, 또 이커머스, 또 애드버타이징, 또 뉴스 서비스, 또 비디오, 바이오, 또 자율주행, 파이낸스, 여기 또 저희가 포함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로 플랫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이 그림을 넣으시면은 아주 그냥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얘기는 바로 플랫폼 패권의 전쟁의 현재 전황이 어떠냐. 자, G2 국가 어떤 거대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현재 핫한 전선의 전체적인 이 전쟁의 양상과 구도가 어떠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는 가파라고 그럽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죠. 중국 쪽 이 플랫폼 기업들은 바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여기 이제 화웨이를 넣기도 하고 또는 샤오미나 틱톡을 넣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 축은 바로 바트 세계 기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공유드릴 부분은 이 전황을 보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심플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들여서 만든 매트릭스죠. 앞에 말씀드린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죠. 자, 밑에 이제 이 플랫폼들이 부딪히고 있는 싸우고 있는 전선의 이제 한 영역들입니다. 검색 엔진, 브라우저, 메시징, 그다음에 워크 플랫폼,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어마어마한 유저들과 만나고 유저들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자, 이걸 쭉 한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 선두주자고 어떤 기업이 지금 쫓아가고 있고 어떤 기업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을 한다든지 또 스타트업 투자를 한다든지 또 제휴를 한다든지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검색 엔진 부분은 좀 브라우저 부분은 조금 이제 전쟁 중에서 조금 이제 지나간 오래된 영역이죠. 또 메시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갖고 있는데 메시징 중에서도 강약점이 각각이 다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역시 메시징은 텐센트가 제일 강하죠. 위챗 가지고 한국 카카오처럼 위챗을 OS처럼 만들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붙이고 개발해 나가고 뻗어가는 이런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워크 플랫폼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컬래버레이션 또는 리모트 워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른 분야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면은 역시 이제 구글이 이 부분에 굉장히 앞서가 있습니다. G 스위트를 이제 워크스페이스로 재빨리 바꾸고 전 세계 기업들의 리모트 컨트롤, 스마트 워킹의 플랫폼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프로모션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이제 위챗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알리바바도 뛰어들고 있고 또 바이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런 리모트 워크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보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분야도 한번 살펴보면은 역시 하드웨어 분야는 애플이 강자죠. 굉장히 강자지만은 또 아마존이 독특하게 킨들이나 에코나 이런 그 커머스와 연동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기업도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하드웨어를 많이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은 또 상대적으로 애플보다 못하지만은 크롬북이라든지 픽셀폰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그런 이제 현재의 패권 전쟁의 전황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은 이 장표를 가지고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바이두가 뭘 했다, 아마존이 뭘 했다 했을 때 어느 부분에 해당될지를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면서 정보를 추가해 나가시면은 굉장히 이 패권 전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장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콘텐츠 미디어 분야, 또 파이낸스, 그다음에 상거래, 내비게이션 분야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한눈에 보시면은 각 그 기업들의 현재 전황들, 누가 강하고 어떤 분야에서 강하고 누가 어떤 분야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보완을 하려고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이제 콘텐츠 미디어 분야의 핫한 분야는 역시 동영상입니다. 자, 사진 쪽도 이제 있지만 사진 쪽은 인스타그램이 이제 페이스북이 굉장히 강하죠. 있지만은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굉장히 뜨면서 OTT 분야의 동영상도 굉장히 전쟁이 핫하게 붙고 있고 틱톡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선은 이른바 숏폼 비디오 시장입니다. 숏폼 비디오 시장에 뛰어들려고 굉장히 그 애를 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틱톡의 미국 진출을 굉장히 로비를 통해서 막고 빨리 이 숏폼 비디오 시장에 자리를 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처럼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고객들을 묶어두고 또 넷플릭스가 맞설리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프라임 비디오 전략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쿠팡이죠. 쿠팡이 최근에 싼 2,900원짜리 OTT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걸 쭉 보시면서 또 이 콘텐츠 미디어 쪽은 이 팬데믹 때문에 클라우드 게이밍 쪽도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파이낸스 부분은 페이드를 이제 각각 갖고 있지만은 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선두주자는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화제가 됐죠. 엔트 그룹을 상장시키려다가 마윈이 중국 공산당 최고 수뇌부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상장도 중단됐고 마윈의 신분조차도 위태로울 정도로 핫한 분야입니다. 자, 이 분야는 바로 알리바바가 자랑하는 분야입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심지어 개인이 몇 초 만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정도로 백엔드에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처리해내는 그런 강력한 금융 서비스를 가지고 중국을 점령했고 이 바로 인공지능 기반 파이낸스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 또 새로운 금융 시장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이제 야심만만하게 추진하다가 마윈이 지금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뭐 지난해 이제 뉴스를 보면은 구글도 구글페이나 파이낸스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굉장히 배팅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실사용자 계정들,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브라라는 그 가상화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새로운 금융 생태를 만들고 굉장히 이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낸스 분야도 이 패권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싸움터입니다. 상근에는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이제 굉장히 온라인 그 앱 스토어부터 그다음에 실제 이커머스 스토어까지 다양하게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역시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최강자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분야는 그냥 그 구글, 애플이 선두주자인데 나머지도 각자 내비게이션과 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입니다. 다음 장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너무 빠르다 싶거나 조금 그 질문이 계시면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조금 전체적인 진행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가 굉장히 중요한 장표입니다. 이 그 패권 전쟁, 플랫폼 전쟁에 있어서 클라우드 OS AI가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기업이 강하고 어떤 기업이 약점인가, 또 어떤 기업이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글로벌 그 테크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분야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경쟁력과 다르게 숨어 있는 경쟁력입니다. 자, 우선 클라우드부터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최강자는 역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자기 인프라를 가지고 외부에 개방해서 컴퓨팅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전환해서 막대한 돈을 벌이고 현재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개척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아마존을 따라가는 기업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구글이죠. 나머지 기업들도 다 지금 클라우드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통신회사 또 네이버 포털조차도 아마존이 개척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알리바바 중국도 이 클라우드 컴퓨팅 굉장히 강세입니다. 워낙 어마어마한 그 중국의 유저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경쟁하려는 그런 태세입니다. 자, 구글은 아마존은 뒤졌지만 역시 구글 클라우드가 강합니다. 애플은 B2B 시장의 클라우드는 아직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전체적인 그 전환을 보시는데 페이스북도 사실은 클라우드에 굉장히 그 잠재적인 강자인데 구체적으로 B2B 대상으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그 정보는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기준입니다. PC가 아니라 랩타임이나 PC가 아니라 모바일 기준으로 보면은 안드로이드와 안드로이드의 4촌이나 6촌과 iOS입니다. 자, 여기서 애플이 왜 강하냐가 이 장표에서 드러나지만은 유일하게 남과 공유하지 않는 독점적인 그 모바일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iOS죠. 자, 구글도 독자적인 안드로이드 OS를 가지고 있고 또 크롬이라는
또 다른 그 웹 OS를 가지고 있지만은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오픈 소스로 이렇게 좀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계열에 있는 이 각자 뭐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또 아마존, 심지어 아마존마저도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를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독자적인 OS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OS가 왜 중요하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놓을 얘기가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파이오에스도 역시도 안드로이드의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 OS를 굉장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은 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의존도를 떨쳐내기 위해서 자체 OS를 그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OS가 뭘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제 알고리즘 영역에서 이제 AI 분야입니다. AI 분야는 각각 개성들이 있습니다. 각각 개성이 있는데 이쪽 분야는 구글이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미 우리가 이세돌 바둑 대결에서 구글의 인공 AI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전적인 그런 실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구글이 앞서가 있지만은 또 애플도 뭐 쉬일이라든 우리가 대중화된 그 AI 알고리즘이 있지만은 딥포켓이 있습니다. 깊숙한 포켓 깊숙하게 자체의 기술을 감추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역시도 그렇게 아주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지만은 아주 다양한 그 인공지능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깊숙한 곳에서 획기적인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굉장히 이제 저희 대중적인 알려져 있죠. 알렉사라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물건을 주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미국에서는 사실은 가장 대중화된 인공지능 서비스의 접점은 아마존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렉사가 기능이 되는 그런 그 스마트 스피커나 이런 게 굉장히 미국 가정에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각각 고유의 AI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면서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뭐 제가 평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어떤 분야나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앞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관찰자도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그 사용자들, 어마어마한 컴퓨터 파워, 그 다음에 상상을 초월한 데이터와 또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해물이 적은 중국이나 환경 속에서 마음껏 그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실험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서 발전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AI가 중국이 어마어마한 수준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브랜드가 이제 아폴로, 또 두오OS, AIOS, 또 AR랩 이런 데 브랜드로 굉장히 그 중국의 AI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가파 대 바트의 이제 넥스트 빅뱅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은 이제 전기차, 일렉트로닉 비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더 유명했습니다. 굉장히 그 실험적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그 약간의 좀 이제 쇼잉이나 플래그 이런 그 이 프로젝트처럼 굉장히 이제 화제를 모으는 자율주행이었지만은 이제 전기차 일렉트로닉 비클 분야 가지고 이 패권 전쟁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은 또 개성들이 있습니다. 자, 구글은 이미 자율주행을 가지고 굉장히 그 200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이 분야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 자회사의 하나로 웨이모를 실제로 스핀업 시키고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 택시죠. 자, 여러분 이제 사진을 외신에서 조그마하게 동글동글한 그 아담한 그런 그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기본은 이제 전기차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페이스북은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서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떤 관찰자는 페이스북은 역시 이제 AR과 그다음에 VR 이런 그 버추얼 리얼리티나 가상현실 쪽에서 굉장히 그 치중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아마존은 자율주행차나 일렉트릭 비커리 분야에서 그렇게 선두적인 입장을 모습이나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휴라든지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자율주행차는 죽스라는 그 스타트업을 이제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그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두는 올해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죠. 중국의 큰 자동차 완성 메이커와 손을 잡았다. 이게 이제 애플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바이두는 아폴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율주행은 굉장히 그 전 세계의 기술력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제는 실제 완성차하고 제휴를 하겠다. 그리고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체제를 갖췄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역시 이제 중국의 사이 모터하고 제휴를 하고 또 자율주행 오토엑스에 투자를 하고 또 텐센트는 니오라는 또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과 투자를 하고 또 자율주행에도 실험도 하고 각각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아래 부분은 부품 생태계 분야는 이제 점점 제가 계속 이 넥스트 빅뱅에 채워가면서 채울 분야입니다. 아직은 이제 조사가 좀 덜 돼서 여러분에게 공론을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뉴스가 나오지만은 애플이 이제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 게 새로운 배터리, 완전 새로운 배터리 디자인, 그 다음에 새로운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라이다, 새로운 어떤 그런 설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다.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1년 올해 이제 1년 내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 플랫폼 전쟁의 최전선이 왜 전기차일까? 왜 EV일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흐름을 짚어보면은 자, 탈산소 또 뭐 탄소 중립, 자, 기후 변화, 또 코로나 임팩트, 자, 이런 분야가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전 지구인들의 관심들을 높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G20 기업들은 이제 탄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 탄소 규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차 하나의 강력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제 많은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 이런 걸 겪으면서 사람들의 이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가솔린 차나 디젤 차에 대해서 새로 생각을 달리하는 이런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플랫폼 기업들이 왜 그러면은 전기차에 또 관심을 갖나 보면은 연관 산업 효과가 굉장히 폭발력이 크다는 거죠. 그게 이미 스마트폰에서 한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스마트폰은 한 개의 그 전화기가 아니라 많은 연관 그 효과가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 자체도 그렇지만은 그 네트워크된 그 전화기가 일으키는 그 연관 효과는 저희 상상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죠. 그리고 이제 IT 업계의 그 특유의 확장력입니다. 바로 플랫폼 주도권을 갖고 싶은 거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실은 각 분야별로 또 이제는 뭐 메가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1등만 살아남는 구조죠. 그러니까 플랫폼 주도권에서는 2등, 3등, 4등, 5등, 6등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주도권에 대한 강력한 그 열망 그리고 두려움, 놓치면 죽는다는 두려움, 이게 바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래된 인식이죠. 누군가가 만들어낸 메타포기도 합니다. 그거 전기차 바퀴 달린 스마트폰 아니야? 또 전기차 좀 그 스마트폰 뻥튀기한 거 아니야? 배터리 있고 카메라 있고 뭐 바퀴만 있고 있으면 아니야? 이런 그 메타포가 상당히 먹혔습니다. 저 역시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왜 쉽게 못 만들어? 삼성에도 만들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유혹이 굉장히 강한 분야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내연기관의 자동차 시장은 다 판세가 끝났고 신규 자동차 회사가 진입해서 성공하기 어렵죠. 근데 전기 자동차는 계속 생겨납니다. 뭐 테슬라는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겠지만은 그래 뭐 배터리 사고 내가 디자인하고 뭐 모터 달고 전체 파워트레인 연결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유혹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랫폼과 어마어마한 빅 유저들의 최고의 접점 윈도우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전에는 PC나 랩탑이었다가 스마트폰을 갔습니다. 이제 모든 이제 유치원생까지도 들고 다닐 정도로 플랫폼은 바로 빅 유저와의 윈도우가 중요합니다. 자기 서비스를 딜리버리하는 어떤 그런 윈도우이기도 하고 또 그 유저들의 데이터 욕구를 읽어내는 유저들의 소비를 끌어내는 데이터를 끌어내는 그런 바로 접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스마트폰은 거의 끝나갔다는 거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사람도 스마트폰을 가질 정도로 이제 새로운 접점, 이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까지도 뽑을 수 있는 새로운 접점. 이걸 딱 보니까 자동차라는 거죠.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카 메이커의 이외에 바깥에 있던 이 빅 플랫폼 업체들이 다 전기차에다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IT의 그 디지털의 빅 플랫폼 플레이어들을 관심을 갖겠지만은 그동안 실제로 어땠느냐? 스마트폰의 확장판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반성을 합니다. 자, 그게 구체적인 사례가 애플 팀 쿡이 스티브 잡스로부터 CEO를 물려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2014년부터 한 1000명 이상의 전 세계 내노로 하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전문가들을 갖다가 스카우트해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바로 타이탄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상 팀 쿡이 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처참한 실패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다 내보냈습니다. 2018년 이때쯤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끌어모은 그 이쪽에 내노를 하는 그 프로급 도사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저도 2015년, 16년 이 사이에는 애플카가 곧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 나오면은 애플카가 야 이거 테슬라를 뛰어넘고 다 잡아먹겠구나. 새로운 그 스마트폰 아이폰에 이은 빅뱅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예상했었는데 이게 이 천하의 팀 쿡이 좌절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팀 쿡이야말로 제조의 대가 아닙니까? SCM의 대가 아닙니까? 단순히 조나선 아이브처럼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부품 공급망을 연결해서 최고 잘 만들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그 대가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비슷하다. 이런 메타포가 현실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카메이커들의 완강한 방어입니다. 자, 내연기관의 자동차 회사들이 만만치 않죠. 로비력이나 어마어마한 만만치 않죠. 다 부품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죠. 호락호락하게 애플 같은 전혀 딴 동네 사람들에게 넘겨줄 생각이 조금도 없죠. 그러니까 방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도 있기도 하고 또 자기 내부에서 자체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저도 이제 스마트폰 전기차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 아니냐는 생각을 바꾸게 된 게 스마트폰은 사실은 신체 일부가 된 건 맞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고 잘 때도 옆에 끼고 있고 24시간 어디 가든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신체 일부가 아니라 생명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불의의 사고로 생명 잃는 걸 보면서 저도 사실 관심은 가지지만은 이렇게 스마트폰은 가지고 다니다가 제가 목숨을 잃을 일은 없겠다 싶은데 전기차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도 잃을 수 있겠다. 신체 자체다. 생명 자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안전한, 완벽하게 안전한 그런 전기차를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스마트폰 확장론이 아니라는 그런 또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은 사실 표현하자면 은하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은하계 소속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은하계라는 거죠. 갤럭시가 다른 세계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산업계 내부의 규율, 그다음에 부품 조달 체계, 그게 일하는 사람, 종사자들의 마인드, 또 소비자들의 인식, 기대치 등등 해서 사실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과는 전혀 다른 은하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가 이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충돌이 꽝 하고 이게 빅뱅이겠죠.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천문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충돌의 조짐을 이제 예고한 게 바로 이제 애플입니다. 다시 이제 팀 쿡의 애플이 전기차를 가지고 또 태풍의 눈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뉴스들입니다. 자, 이거는 오래전 사진입니다. 사실은 팀 쿡이 타이탄 프로젝트를 할 때 얘기죠. 그러다가 점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뭘 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히트작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뭘 할까 싶었는데 바로 최근에 뉴스가 꽝 터진 거죠. 현대자동차에 애플카 그 제조를 협상을 했다는 뉴스가 언론에 노출된 거죠.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는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아이폰을 만들 때 폭스콘, 애플카를 만들 때 폭스콘 역할을 하는 현대자동차. 자, 그래서 최근 뉴스도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애플의 제안에 마냥 기쁘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에 이제 폭스콘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 애플이 슈퍼갑이 되고 자기는 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죠. 충분히 연상이 가능한 거죠. 자, 이 얘기가 앞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깊이 관찰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은하계가 꽝 충돌하는 전혀 다른 생태계가 이제는 애플이 팀 쿡이 다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그 눈을 돌림으로써 발길을 돌림으로써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생각한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플랫폼이 뭐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플랫폼이 5가지 요소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애플이 팀 쿡, 스티브 잡스의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팀 쿡 했던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팀 쿡은 역시 그 아이폰을 잘 지키고 확장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잘했지만은 사실은 스티브 잡스 했던 것보다 시장을 10배 이상 키웠다는 거죠. 화면 키우고 계속 또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많이 팔리죠. 전 세계에서. 자, 여기만 그친 게 아니죠. 팀쿡이 뭘 했습니까? 이건 이제 팀쿡의 작품이죠. 스마트워치라는 걸 만드는데 다 조롱했죠. 저거 비싼 장난감이다. 근데 스마트워치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접목되면서 시계 시장을 파괴해버릴 정도로 폭발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시계가 아니죠. 이제 그 개인의 스마트폰의 보조적인 그 디바이스를 떠나서 아주 독자적인, 그다음에 패션과 그다음에 건강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결합하면 새로운 생태를 만들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디바이스가 됐습니다. 또 있죠. 뭐 애플 TV는 그렇게 화제가 된 것 같지 않지만은 에어팟이죠. 이렇게 에어팟이 공중의 히트가 될 것이라고 뭐 저도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비싼 기계가 했는데 이 에어팟이
헤드셋이나 이어폰의 세계를 넘어선 거죠. 이게 자체 하나의 디바이스입니다. 뭐 보이스 레커그니션부터 뭐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면서 이 팀 쿡의 작품 중에서 또 뛰어난 스티브 잡스가 하지 못했던 세계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아주 OS, 빅데이터, 빅뉴스, 빅인프라의 슈퍼 알고리즘까지 다양한 골고루 아주 그 균형 잡힌 플랫폼으로서 기반을 가지고 딱 이제 또 하나 이제 터뜨린 겁니다. 이제 애플카를 만들겠다. 지금 발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하지 않았지만은 2024년, 20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 준비되게 자율주행부터 앞에 말씀드린 배터리 디자인, 새로운 방식, 완전히 안전성이나 내구성이나 급속 충전이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해서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라이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애플다운 접근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현대자동차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노후하게 되면은 팀쿡이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있겠죠. 근데 제가 팀쿡의 저는 사실은 스티브 잡스를 아주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나 책을 읽고 자서전 읽고 하면서 좀 비교적 익숙한 편인데 팀쿡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작년에 팀쿡을 다룬 책을 읽고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 보니까 저도 이제 팀쿡이 조용한 천재, 조용한 스티브 잡스라는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도 했죠. 소수자를 위한 센터를 만들 때 1억 달러를 내놓겠다. 바로 팀쿡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팀쿡이 조용하게 그 타이탄의 실패라는 조롱을 딛고 일어나서 꽝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팀쿡이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아웃소싱 OEM 그 기업 중에 하나 LG 전자였습니다. 팀쿡이 맥 만들 때 또 굉장히 그 LG 전자 협력을 잘했거든요. 한국의 업체의 속성이나 실력을 잘 알고 있는 CEO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 자동차도 아니고 자 한국 현대자동차를 선택했다. 뭔가가 팀쿡 다른 판단과 조사와 조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현대자동차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은 현대자동차는 기회를 놓칠 수 있죠. 폭스콘을 가느냐 기회를 놓치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대자동차를 뭐 이렇게 평가절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현대자동차나 도요타나 뭐 BMW나 벤츠나 어떤 그 빅카 메이커가 OS, 빅데이터 이렇게 5가지의 플랫폼 요소를 애플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부의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이 언약의 충돌 속에서 자기 위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예측이기도 하지만은 이걸 또 올 연말에 한번 이런 저희 예측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또 리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발제 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플랫폼 전쟁 이슈 전망을 가지고 좀 패널 토의도 하고 한번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한번 다 띄워볼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좀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전체 이제 우리 참여하신 분들을 이제 얼굴 보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준비한 순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그 IT 조선의 이제 기자들이 이번에 CES를 비록 언택트 CES였지만은 밤새 가면서 이 컨퍼런스나 신기술 신제품 발표를 보면서 굉장히 그 뉴스를 열심히 추적했습니다. 그 우리 현장 뛰신 우리 이광영 기사님을 좀 모시고
제가 오늘 발표한 이제 그 플랫폼 전쟁 이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번 CES 2021에 나타난 물론 이 빅플레이들은 참여를 안 했지만은 또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 이광영 기자에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영 기자를 박수 환영해 주시고 오디오 켜서 온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조선 디지털 산업부에서 반도체 배터리 모바일 가전 등을 두루 맡고 있는 이광영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CES를 플랫폼의 관점에서 지켜보며 느낀 점은 이제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뭐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가파 바트의 공백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구글의 존재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전기차가 플랫폼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음을 이번에도 확인했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변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선점 경쟁은 또 유효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첫 번째를 좀 설명드리면, 이제 CES 2020의 주인공은 사실 그 누가 뭐래도 가파, 이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었는데, 다만 이번에는 가파가 완전히 사라졌죠.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연결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화두로 존재감을 드러낸 이들이 없어서 좀 어색했고요. 또 중국의 바트 역시 불참을 해서, 제가 이런 전시회에서 중국의 굴기를 언급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최근 몇 년간 느꼈는데, 그러지 못한 전시회로 기억이 남을 것 같고요. 또 사실 CES를 통해서 세상 깨달은 게 그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을 장악한 구글의 위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많은 기업이 공식적으로 CES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신제품을 소개했는데, 이제 온라인 상에서 실질적인 CES의 개최지는 제가 봤을 때 유튜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실례로 삼성전자 프레스 컨퍼런스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3,350만 회가 넘었는데요. 어, 이게 CES 홈페이지에서 삼성 컨퍼런스를 직접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유튜브 조회수의 10분의 1도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팀쿡이 이제 중대 발표를 어젯밤 예고했는데, 이제 세계가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또 전기차를 중심으로 뭐 증시도 움직이고 했는데, 역시 이런 걸 보면 이제 팀쿡이 정말 마치 CES가 열리지 않은 것처럼 또 모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고,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치러진 CES의 한계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 전쟁의 최전선에 전기차가 있다는 거를 좀 느꼈는데요. 이제 GM이 공격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예고했고, 또 메르세데스 벤츠도 전기 세단에 이제 AI 기반 디스플레이를 공개하고, 또 이런 완성차 업체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경쟁을 좀 치열하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이제 그뿐만 아니고, 이제 완성차가 아닌 이제 콘텐츠 기업인 소니가 전기차 시제품을 내놓기도 하고, 또 파나소닉이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이제 스파이더 플랫폼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런 걸 보고 역시 전기차 플랫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IT 기업의 확장력을 실제로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자동차라는 게 집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집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파나소닉의 북미 CEO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두 번째 집은 자동차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와 좀 일맥상통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의 컨퍼런스를 좀 보고, 이제 플랫폼으로 치자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의 선정 경쟁이 좀 치열해졌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소중한 일상을 집안에서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해졌는데, 이를 삼성과 LG가 좀 잘 파고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같은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맞춤형 AI 가전, 또 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이제 선택형 가전이 좀 집중적으로 소개돼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지 않아서 라스베가스를 직접 가서 취장은 아니지만은 마치 이제 그 2020년으로 돌아가서 라스베가스를 잘 취재한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역사책방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경험해 보니까 좋은 그 비키를 될 수도 있겠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또 여러분의 그 이동할 수 있는 부담도 줄여드리고 또 다양한 그 또 생각들을 모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일 날은 테슬라 쇼크라는 책을 쓴 최원석 기자를 제가 섭외를 해뒀습니다. 그분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1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아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박문화님, 허영무님, 또 박재건님, 제가 또 제이님 뭐 이렇게 조금 또 사진을 보여서 보이지만 몇 분들 오셨는데 좀 저희가 그 역사 책방의 프로그램을 주목해 주시고 저희 매주 한 개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테스트 베드 이제 실험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는 저희가 좀 더 정돈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심리스하게 끊김없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물리서 김장일 교수님도 참여해 주셨는데 시차 때문에 놓치셨다는데 저희가 요 또 녹화를 해가지고 역사책방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에 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잘 안녕히 계십시오.